7살 소년이 장례식을 막았다. 그 이후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산의 작은 공동묘지. 슬픔에 잠긴 사람들 사이에서 7살짜리 어린 소년이 맨발로 달려와 울부짖는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절대 핑크색을 입지 않아요. 아이의 절규에 모두가 숨을 멈추고 돌아본다. 대체 이 소년은 누구이며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을 믿으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간절함만이 담겨 있다.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멈춰진 이 한순간이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비밀과 애절한 사연을 밝혀낼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펼쳐질 가슴 시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부산의 한 공동묘지,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가늘게 내리는 비가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모인 조문객들의 검은 우산 위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관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분은 매우 헌신적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고 특히 고아가 된 지호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죠. 목사의 말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지만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혜진 선생님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녀의 입양아인 7살 지호는 어디에 있을까? 아이는 이틀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다. 관 속의 여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조문객들이 한 줄로 서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요, 안 돼요. 날카로운 외침이 공기를 찢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다. 묘지 입구에서 흑투성이의 작은 소년이 달려오고 있었다. 맨발의 옷은 진흙과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호였다. 이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 엄마는 절대로 분홍색을 입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렸다. 그의 외침은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호야, 진정하렴.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소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 여자는 목에 점이 있어요. 제 엄마는 그런 점이 없어요. 소년은 관으로 달려가 손을 뻗었다. 경찰관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붙잡았다. 진정해, 어린이. 너는 지금 충격 상태야. 하지만 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였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시선으로,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목사는 의식을 멈췄고 장례식장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내렸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불안함이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혜진이 쌍둥이 언니, 몇 년 전에 실종된 그 사람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사이로 파도처럼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호는 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시신의 손을 만졌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여자의 손목을 더듬었다. 제 엄마는 항상 여기에 파란색 팔찌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그의 말에 경찰관 하나가 관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망설이다가 시신의 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모인 사람들을 향해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갈색 점이 있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순간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다. 누군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장례식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지호는 관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진짜 엄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소년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빗물보다 더 거셌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혼란 속에서 지호의 시선이 장례식장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지호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부산의 작은 공동묘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7살 소년의 외침 한마디가 수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부산 영도구의 작은 아파트,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호는 오래된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복지사 임 선생님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따뜻한 핫초코를 건넸다. 지호야, 이제 좀 진정되었니?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소용돌이쳤다. 장례식장의 혼란, 경찰관들의 질문, 그리고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임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호야, 우리 모두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네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어야 해.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다. 2016년 겨울 부산 서부터미널. 3살이었던 지호는 낡은 봉제 토끼 인형을 꼭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여기 꼬마야, 왜 혼자 있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손목에 있던 밝은 파란색 플라스틱 팔찌였다. 엄마 찾고 있어요. 작은 지호가 말했다. 여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호의 손을 잡았다. 나랑 같이 찾아볼까? 내 이름은 혜진이야. 그날 이후 혜진은 지호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다. 혜진 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이야.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키우다니.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혜진의 쌍둥이 언니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진 언니. 그 이야기는 금기처럼 여겨졌다. 엄마는 왜 분홍색을 싫어했어요? 지호의 질문에 임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지호는 머리를 저었다. 내가 들었어요. 장례식 전날 시신 안치소에서. 그날 아침 지호는 혜진의 시신을 확인하러 간 할머니를 몰래 따라갔었다. 그는 화장실 칸막이 뒤에 숨어 두 간호사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혜진 씨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색을 혐오했다고 들었어요.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녀가 왜 갑자기 자살했을까요? 학생들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지호는 그 대화를 듣고 의심이 생겼다. 그의 엄마는 정말로 분홍색을 싫어했다. 그녀는 항상 분홍색은 내 피부톤에 안 맞아 라고 말하며 웃곤 했다. 임 선생님, 저는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제 엄마를 찾고 싶어요. 임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지금은 네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경찰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어. 그날 밤 지호는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혜진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그녀가 만들어준 김치찌개의 향기, 밤에 읽어주던 동화책, 학교 행사에서 항상 앞줄에 앉아 그를 응원하던 모습, 그리고 기묘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지난달 혜진은 밤에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지호를 침대에 재우고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으로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만약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면 절대 다른 사람들 말을 믿지 마. 항상 이것을 기억해. 엄마는 파란색 팔찌를 절대 벗지 않아. 그날 이후 혜진은 더 불안해 보였고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건너편 건물로 향했다. 부산 정신병원. 그 건물의 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서 말했다. 지호, 이리 와봐. 놀라서 돌아보니 하숙집 주인 할머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지호에게 낡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엄마의
물건이야. 경찰이 오기 전에 내가 몰래 챙겨뒀어. 네 엄마는 무언가를 두려워했어.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일기장, 그리고 또 하나의 파란색 팔찌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두 여자가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혜진, 수진, 2010년 여름.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쓴 듯한 글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찾았다. 지호를 지켜야 해. 그녀는 살아있다. 병원.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창 너머 정신병원의 어두운 지하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호는 믿기 힘든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장례식에 있던 여자가 그의 엄마가 아니라면 진짜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쌍둥이 언니 수지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지호는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7살 소년의 어린 가슴에 복수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지호는 창가에 앉아 건너편 병원 건물을 응시했다. 임시보호소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빛났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는 혜진의 일기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여러 번 읽었지만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그 암호 같은 문장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우리를 찾았다. 지호를 지켜야 해. 그녀는 살아있다. 병원.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척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임 선생님이 들어와 그를 확인했다. 만족한 듯 문을 닫고 나갔다. 지호는 다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비가 그쳤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 닿았다. 임 선생님이 남겨둔 서류들이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지호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었지만 한 서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김지호, 임시보호조치 신청서. 그는 자신의 기본 정보가 적힌 부분을 보았다. 이름, 나이, 그리고 법적 보호자.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법적 보호자란에는 혜진의 이름이 아니라 미등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가 나를 입양하지 않았다고?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혜진은 항상 그에게 내 소중한 아들이라고 불렀고 학교에서도 모두가 그를 혜진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가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았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임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공식적으로 입양되지 않았나요? 임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니? 서류에서 봤어요. 왜 엄마는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지 않았을까요? 임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 혜진 선생님은 항상 바빴고 아마도 시간이 없었나 보다. 하지만 지호는 그 설명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 서류, 병원 기록, 모든 공식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후에 복지부 직원들이 그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지호는 기회를 잡았다. 그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훔쳐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학교 기록과 의료 기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모든 서류에서 그의 이름은 항상 손으로 쓰여 있었다. 컴퓨터로 인쇄된 다른 정보들과 달리 김지호라는 이름만은 항상 같은 흔들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중에 추가한 것처럼. 그날 저녁 지호는 보호소의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항상 지호에게 친절했고 가끔 몰래 과자를 주기도 했다. 정말 똘똘한 아이구나. 작은 탐정 같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지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부산 정신병원에 대해 아세요? 청소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 창문에서 보이거든요.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야. 특히 지하병동은. 지호의 눈이 커졌다. 지하병동이요? 응. 일반 환자들은 위층에 있지만 지하에는 특별한 환자들이 있다고 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해선 안 돼.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요 아주머니, 중요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최근에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분홍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시신이 이상한 서류와 함께 왔었대. 그리고 그 여자는 이빨이 하나 빠져 있었대. 하지만 나중에 장례식장으로 보내진 시신은 이빨이 모두 있었다고 하더라.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한 간호사가 시신 식별 오류로 최근에 해고됐어. 이상하지 않니? 20년 경력의 간호사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그 순간 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에 있던 여자는 혜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혜진은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 지호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 걱정이 된 임 선생님은 그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병원은 바로 그가 가고 싶었던 부산 정신병원이었다. 소아과 의사가 그를 검사하는 동안 지호는 자신의 증상을 과장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밤에도 계속 아팠어요. 의사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지시했다. 그렇게 지호는 병원에 하룻밤 입원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호는 병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다. 병원은 조용했다. 그는 비상구 표지판을 따라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지하 복도는 어두웠고 냉기가 감돌았다. 멀리서 희미한 웅걸거림이 들렸다. 지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다. 간호사였다. 지호는 재빨리 가까운 청소 도구함 뒤로 숨었다. 간호사가 지나간 후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잠긴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특별치료실, 허가된 직원만 출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다. 지호는 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지호, 내 아들, 지호.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뒤에서 손전등 빛이 그를 비추었다. 거기 누구야? 지호는 돌아섰다. 간호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곳은 환자들에게 금지된 구역이야. 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는 그를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갔다. 네가 들은 것, 본 것 모두 잊어버려.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녀는 지호를 작은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방은 깜깜했고 차가웠다.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서 지호는 벽을 더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무언가를 만졌다. 종이 한 장. 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집 하나, 입이 없는 여자, 그리고 하트를 든 어린 소년,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말투로 적힌 문장. 꼭 돌아올게.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아. 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치 그 그림의 모든 선, 모든 색깔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호는 확신했다. 그의 엄마 진짜 혜진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병원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병실 침대에서 깨어났다. 밤새 어떻게 여기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 어두운 방, 어린이 그림, 그리고 간호사.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렸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임 선생님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간호사가 너를 병원 지하에서 발견했다고 하더구나. 몽유병이 있니? 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임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오늘 퇴원해도 된대. 준비할게. 임 선생님이 나간 후 지호는 베개 밑을 확인했다. 그림은 그곳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병원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느꼈다. 보호시설로 돌아온 지호는 방 창문에서 병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또 그 병원을 보고 있구나. 청소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지호의 방을 청소하러 왔다. 아주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호는 간절히 부탁했다. 제 엄마가 그곳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호는 그림을 보여주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처음에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듯했지만 지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내 조카도 너만한 나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아주머니는 지호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 병원에서 식당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밤 그녀는 지하 병동에도 음식을 배달했다. 지호는 그녀의 도움으로 병원에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딱 1시간뿐이야. 1시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해. 알겠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목요일 밤 지호는 보호시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청소 아주머니의 여동생이 약속한 대로 병원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에게 작은 유니폼을 입혔다. 봉사자 아이로 위장할 거야. 하지만 절대 말하면 안 돼. 고개만 끄덕이는 거야. 알겠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벽에 매달린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 환자들은 특별한 경우야. 대부분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어. 아주머니 여동생이 속삭였다. 10분 후에 간호사들이 교대해. 그때 내가 신호를 보낼게. 그때 네가 찾고 있는 방으로 가. 지호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었다. 지난번에 들었던 목소리가 나던 방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드디어 신호가 왔다. 아주머니 여동생이 간호사실에 차를 가져다 주러 갔고 지호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마침내 그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407이라는 번호만 적혀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에 있는 관찰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지호는 까치발을 들고 창을 들여다보았다. 방은 어두웠다.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여자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생기가 없었다. 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 여자의 손목에 파란색 팔찌가 있었다. 지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팔찌. 엄마.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때 여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지호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에 변화가 생겼다. 인식의 빛이 켜진 것이다. 지호는 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엄마, 나야, 지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호는 방법을 찾아 문 주변을 살폈다. 잠금 장치는 너무 복잡해 보였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지호는 재빨리 근처 청소도구함에 숨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47호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약물 반응은 어떤가요? 의사가 물었다.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좋아, 용량을 2배로 늘리세요. 이번 주말까지 결과가 나와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 그 용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고 지시대로 하세요. 그가 결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지호는 숨겨진 곳에서 나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문으로 돌아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눈을 감고 있었지만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지호는 문 밑으로 무언가를 밀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빠르게 메시지를 적었다. 엄마,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그는 종이를 접어 문 아래로 밀어넣었다. 안에서 여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다 되었다. 아주머니 여동생이 그를 찾으러 올 것이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이제 그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내 아들, 지호 너 많이 컸구나.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속삭였다. 곧 다시 올게요 엄마. 보호시설로 돌아온 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엄마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겨우 7살 아이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신병원 건물이 달빛 아래 어둡게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호는 그곳에 엄마를 가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의사가 말했던 그는 누구일까? 누가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그날 밤 지호는 꿈을 꾸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의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파란색 팔찌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호는 악몽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다. 꿈속에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병원 건물이 아침 햇살 아래 고요하게 서 있었다. 지호야, 아침이야. 손님이 왔단다. 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지호는 고개를 돌렸다. 누가 그를 찾아왔을까? 할머니 아니면 경찰?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호는 자신의 계획을 정리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엄마는 살아있고 누군가가 그녀를 가두고 있다. 그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야 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가에 서 있는 남자, 장례식장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다.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40대 초반의 얼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지호구나.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움이 감춰져 있었다. 임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다. 지호야, 이분은 민석 씨야. 혜진 선생님의 오빠시지. 내 외삼촌이 되시는 분이야.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다가왔다. 많이 힘들었지? 누나와 네가 매우 가까웠다고 들었어. 지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장례식을 방해한 후 달아난 자신을 노려본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자, 앉으렴. 민석이 말했다. 임 선생님은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방을 나갔다. 민석은 의자에 앉아 지호를 바라보았다. 아주 똑똑한 아이로구나. 누나가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말했어. 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호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내가 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그건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네가 아직 어려서 충격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제 엄마는 분홍색을 싫어했어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석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랬니? 어쩌면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사람들은 변하거든. 모개점도 없었어요. 민석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다. 지호야, 네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어. 네 엄마는 돌아가셨어. 네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어린 나이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는 건 좋지 않아.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경고를 담고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이 사람은 위험했다. 저는 그냥 엄마가 그리워요. 지호는 순진한 척하며 말했다. 민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지, 이해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지호는 민석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자켓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성냥갑. 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성냥갑에는 로고가 있었다. 부산 정신병원의 로고.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맞아떨어졌다. 민석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병원에 드나든다면 그는 엄마가 갇혀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호야, 이제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누나, 아니 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코 이 남자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화가 끝나고 민석이 떠난 후 지호는 창가에 서서 그가 고급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차는 병원 방향으로 향했다. 오후에 지호는
할머니가 그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는 임 선생님의 컴퓨터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민석 부산 사업가를 입력했다. 결과는 그를 놀라게 했다. 민석은 부산에서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최근 그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부지 중 일부는 바로 정신병원 주변 지역이었다. 더 깊이 찾아보니 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혜진의 가족은 부산에서 오래된 부동산을 여러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혜진과 그녀의 쌍둥이 언니 수진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수진, 혜진의 쌍둥이 언니.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만약 수진이 실종되었고 혜진도 이제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 민석, 유일한 생존 형제. 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민석은 두 자매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을 수 있다. 그는 한 자매를 실종시키고 다른 자매의 죽음을 조작했다. 하지만 지회에게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지호를 만나러 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 지호는 그녀가 혜진과 수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 할머니는 회피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지호가 계속 물어보자 할머니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사라진 건 7년 전이었어. 그녀는 항상 민석과 갈등이 있었어. 가족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는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혜진이는 언니를 계속 찾았어. 경찰이 포기한 후에도 그녀는 언니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있었다. 사진에는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혜진과 수진. 그들은 정확히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 여자의 목에 작은 점이 있었다. 수진이었다. 편지에는 혜진의 필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 언니를 찾아. 그녀는 결코 미치지 않았어. 그저 침묵을 강요당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호를 보호해. 그는 모든 것의 열쇠야. 마지막 문장이 지호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의 열쇠라니? 무슨 의미일까? 할머니, 엄마는 정말로 자살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이는 강했어. 그녀가 자살했다는 건 믿기 어려워. 특히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호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민석 삼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지, 언제나. 대화가 끝난 후 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서서 그는 병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엄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민석이 계획한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증거. 그날 밤 지호는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발요. 아주머니는 망설였다. 위험해, 지호야. 이번에는 들키면 큰일 날 거야. 하지만 제 엄마가 그곳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민석 삼촌이 범인이에요. 저는 증거가 필요해요. 아주머니는 지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한 번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갈게. 새벽 3시 부산의 하늘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호와 청소 아주머니는 병원 뒷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갑게 스쳤다. 준비됐니?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반드시 엄마를 구해낼 것이다. 아주머니의 여동생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위험해. 민석 씨가 오후에 왔다 갔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지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서두르자. 오늘은 30분뿐이야. 그들은 서비스 복도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지호의 머리에는 작은 손전등이 묶여 있었고
주머니에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또한 병원 계획도를 보여주는 지도를 아주머니의 여동생에게서 받았다. 지하 복도는 이전보다 더 조용했다. 평소에는 들리던 희미한 운걸거림과 기계 소리도 없었다. 지호는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497호 방으로 가야 해요. 지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갑자기 아주머니가 지호의 팔을 붙잡았다.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그가 내일 아침에 서류를 가지러 온다고 했어요. 의사의 목소리였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이런 급격한 약물 변화는 명령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지호와 아주머니는 가까운 청소 도구함에 숨었다. 의사들이 지나간 후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407호 방 앞에 도착했다. 지호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방이 비어 있었다. 엄마가 없어요. 지호가 겁에 질려 속삭였다. 아주머니도 안을 들여다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다른 곳으로 옮겼나 봐. 지호는 눈물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로 갔을까요? 찾아야 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 같았다. 지호와 아주머니는 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복도 끝에는 수술실이라고 표시된 큰 문이 있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다. 지호는 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약물로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몇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을 겁니다. 지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들은 엄마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경비원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게. 그 사이에 네가 안으로 들어가. 하지만 5분만. 5분 후에는 반드시 이 복도 끝에서 만나자.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복도 반대편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불이야! 지하 저장고에 불이 났어. 즉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수술실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다. 지호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렸다. 한 간호사만이 수술실에 남았다.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다. 문은 열렸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수술실 안은 밝게 빛나는 조명으로 가득했다. 중앙에는 수술대가 있었고 그 위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지호는 즉시 알아보았다. 엄마였다.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수술대 쪽으로 움직였다. 엄마의 손목에는 여전히 파란색 팔찌가 있었다. 지호는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했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저예요. 지호, 데리러 왔어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는 흐릿한 시선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그녀의 눈에 인식의 빛이 돌아왔다. 지호.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쉰 것 같았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요. 그는 엄마의 팔에 연결된 튜브를 살펴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간호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뭐 하는? 그녀가 충격에 말을 잃었다. 지호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간호사는 경보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다. 갑자기 엄마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옆에 있던 금속 트레이를 쳤다.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고 간호사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지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호사를 지나 문으로 달려갔다. 도망쳐 지호야. 된 엄마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7년 만에 그녀가 내는 가장 강한 소리였다. 지호는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간호사는 이제 엄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지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다시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 간호사를 밀쳤다. 의외의 공격에
간호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지호는 엄마의 팔에 연결된 튜브를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그는 TV에서 본 것처럼 주사기가 꽂힌 부분을 손으로 누르며 튜브를 뽑았다. 엄마, 일어날 수 있어요? 엄마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다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눈에 빛났다. 함께 가자. 그녀가 속삭였다. 지호는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지탱했다. 그들은 천천히 문을 향해 움직였다. 뒤에서 간호사가 일어나 소리쳤다. 서둘러요. 사람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지호가 말했다. 그들은 복도로 나왔다. 경보 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지하는 비교적 조용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층으로 올라간 듯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지호가 물었다. 엄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상, 출구. 그들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엄마의 다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매우 약했다.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약속한 대로 청소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이쪽이에요.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가요.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 상황 때문에 중지된 것 같았다. 계단을 써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들은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엄마에게 힘든 도전이었다. 그녀는 각 계단마다 멈추어 숨을 고르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요, 엄마. 지호가 격려했다. 마침내 그들은 1층에 도착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 로비는 혼란스러웠다. 직원들과 몇몇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 소방관들이 막 도착한 상태였다. 이 혼란을 이용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로비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가 소방관과 병원 관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후문에 도착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차가 저기 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지호는 병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민석이었다. 그는 병원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빨리요. 지호가 속삭였다. 민석 삼촌이 저기 있어요. 그들은 서둘러 아주머니의 차로 향했다. 엄마는 완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유의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아주머니는 엔진을 켰다. 그들은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지호는 뒷좌석에서 엄마를 꼭 안았다. 정말 엄마가 맞아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미소는 지호가 기억하는 그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내 작은 영웅, 그녀가 속삭였다. 지호야, 내 아들 많이 컸구나.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팔찌가 달빛 아래 파랗게 빛났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는 점점 멀어지는 병원 건물과 그곳에 남겨진 비밀들만이 남았다. 부산 외곽의 작은 숲속 별장,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 아주머니의 조카가 살고 있는 이 외딴 집은 당분간 지호와 그의 엄마 혜진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3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우 약했다. 병원에서 투여된 약물의 영향이 천천히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호는 하루 종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물 좀 더 마실래? 지호가 물컵을 건넸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물을 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더 많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고마워, 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날마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뉴스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태블릿 화면에 부산 지역 뉴스가 나타났다. 부산 정신병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지하에서 불법 감금된 환자가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김민석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김 씨는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들을 불법 감금하고 한 명의 죽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호와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간호사들 중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장례식이 열렸던 혜진 씨의 시신이 실제로는 병원의 또 다른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김민석 씨가 재산 상속을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혜진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언니는 언급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병원을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해요. 그날 저녁 경찰관 2명이 별장을 찾아왔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김혜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경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저는 김혜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존경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김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찾은 증거들 덕분에 당신의 오빠는 이제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혜진은 조용히 물었다. 제 언니는 찾았나요? 경찰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한 명이 대답했다. 아직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석 삼촌은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돈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부산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들은 모두 쌍둥이 자매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죠. 민석은 재개발 사업을 위해 그 부지들이 필요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와 내가 팔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먼저 언니를 없애고 그 다음 나를 노렸던 거군요. 하지만 왜 당신을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경찰관이 물었다. 혜진은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지호가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민석은 내가 법적으로 지호를 입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지 않으신 거예요? 혜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널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 지호야. 내 이름이 서류에 있으면 민석이 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 다음 날 뉴스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다. 부산정신병원 수사에 새로운 전개가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지하에서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7년 전 실종된 김수진 씨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살아있었어. 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언니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 나의 작은 영웅. 다음 주 병원 스캔들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석은 병원장과 몇몇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의 여동생들을 감금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수진을 정신병자로 위장하고 혜진의 죽음을 조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례식에 있던 시신이 정신병원의 말기 환자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했지만 민석과 병원장은 그녀의 신원을 혜진으로 위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혜진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진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7살 소년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수지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7년 동안 지하 병동에 갇혀 있었다. 의사들에 따르면 그녀에게 투여된 약물로 인해 장기적인 정신적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혜진은 매일 병원에 가서 언니를 방문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의 눈에 인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민석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동안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병원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간호사들의 증언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납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장과 연루된 의사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부산 정신병원은 폐쇄되었고 환자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혜진과 지호를 영웅으로 여겼다. 특히 지호는 엄마를 구한 작은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혜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마침내 지호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그녀의 정신적 외상은 너무 깊어서 완전한 회복은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를 양로원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 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지호가 양로원의 수진의 방을 방문했을 때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저를 기억하세요, 이모? 저는 지호예요, 엄마의 아들. 수진은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파란색 팔찌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엄마가 저에게 준 거예요. 엄마와 이모가 같이 가지고 있던 거라고 했어요. 수진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파란색 팔찌의 자국만 남아있었다. 팔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갑자기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파란색, 약속. 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엄마를 부르러 달려갔다. 혜진이 달려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날 기억해. 혜진이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작은 인식에 빛이 깜박였다. 혜진, 약속, 지켰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언니, 약속을 지켰어. 우리는 이제 안전해.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말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사랑하는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아. 심지어 묶여 있을 때도. 그것은 수진이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완전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마도 그녀가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지호는 이모의 다른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부산의 봄은 다시 찾아왔다. 벚꽃이 가득한 공원에서 지호는 학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는 혜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많이 달라졌어요. 옆에 앉은 임 선생님이 말했다. 지호가 다시 아이다워졌네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이제 다시 아이로 돌아갈 시간이죠.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6개월은 회복의 시간이었다. 혜진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지호는 학교에 다시 적응했다. 수지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가끔은 미소도 지었다. 언니는 어떠세요? 임 선생님이 물었다.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혜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호가 공을 차며 달려왔다. 엄마, 봤어요. 골 넣었어요. 혜진은 웃으며 그를 안았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오후에 그들은 양로원으로 향했다. 지호는 수진에게 줄 그림을 그렸다. 그는 매일 이모를 위해 그림을 그렸고 수진의 방벽은 이제 지호의 다채로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양로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수진 씨가 아침부터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계세요.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언니 안녕,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혜진이 말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인식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혜진, 지호,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지호는 달려가 이모에게 그림을 건넸다. 이모, 오늘은 우리 셋이 공원에 있는 그림이에요. 수지는 그림을 받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내 조카. 혜진은 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치료사 선생님이 언니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 곧 퇴원해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에 가고 싶어. 지호는 이모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 집은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에요. 이모, 엄마랑 제가 이모 방도 꾸며놨어요. 민석이 체포된 후 가족의 재산은 혜진과 수진에게 반환되었다. 혜진은 그 돈으로 부산 해변가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양로원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문득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본 여자분은 누구였을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 씨였어. 병원에 오래된 환자였지. 민석은 그녀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용한 거야. 그녀도 가족이 있었을까요? 지호가 물었다. 혜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2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대. 민석이 모든 기록을 조작했던 거야.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어. 밤에. 혜진과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옆방이었어. 그녀는 자장가를 매일 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기억하는구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았어. 모든 것을. 다음 날 지호의 제안으로 그들은 미영의 묘지를 찾아갔다. 그곳은 쓸쓸해 보였다. 봉분 위에는 꽃 하나 없었다. 지호는 가져온 들꽃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미영 할머니, 저는 지호예요. 장례식장에서 소리쳤던 아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의 마지막을 방해해서요. 하지만 덕분에 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호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호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만약 제가 그날 장례식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랬다면 내 심장도 함께 묻혔을 거야. 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목에는 같은 파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수지는 마침내 양로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해변가의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혜진은 다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수지는 천천히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었다. 지호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특히 문학과 미술의 재능을 보였다.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수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생기가 가득했다. 아름다워, 그녀가 말했다. 혜진은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정말 아름다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지호는 잠시 뒤로 물러나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읽어보았다. 그가 쓴 시였다. 만약 내가 그날 당신이 묻히는 것을 허락했다면 내 심장도 함께 묻혔을 거예요. 사랑은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리고 진실은 항상 빛을 찾아내죠.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달려가 엄마와 이모에게 합류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바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 석양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가 장례식을 멈추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다. 지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장례식이라도 멈출 수 있어.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7살의 작은 몸으로 세상의 모든 어른들을 향해 그건 내 엄마가 아니에요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이 조롱받고 사랑이 침묵당할 때 그 어린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오래 남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듣지 못했던 목소리, 지나쳐버린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느끼고 함께 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야기는 완성됩니다.